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뭐 저기 가을이라 그러는데 가을 같지가 않아요. 다시 또 뭐 밤에는 야간에는 또 열대야가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잘 좀 넘겨야 되겠는데 이번 겨울에 눈 되게 많이 올 것 같죠? 예, 날씨가 많이 더워갖고. 예, 아무튼 뭐 일단 건강들 잘 유의하시고요. 일단 한 주에 한 시간밖에 안 되는 강의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서 좀 얻어가시는 게 있으실 수 있도록 저는 충실하게 좀 강의 내용 전달을 해드릴 테니까요.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원래는 4주차 강의가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아마 요 안철수 영상 잠깐 보고 중간에 끊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주제를 조금 더 이어서 얘기하면서 이번 주에는 경영학의 출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다가 말았던 얘기가 경영자의 그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의 동영상이 뭐였었냐면 뭐 기억나세요? 빵집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고 거기서 만족하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이 나를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부가 쌓이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순리적으로 일을 가져가야 되지 조금 더 이익을 얻겠다고 이제 조금 뭐 이렇게 영양소를 좀 적게 한다든가 좀 부실한 재료를 사용하는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지난주에 안철수의 얘기였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얘기였었고 뭐 요즘에 나오는 정치인과는 조금 결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런 얘기들은 영상에서 제가 다 편집을 합니다. 정치적인 얘기들이 또 남으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업가라는 게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계속 얘기를 해드리다가 말았습니다. 자, 기업가라는 말은 우리나라 용어로는 딱 하나로밖에 안 들려요. 단어가 기업가. 근데 영어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Hey, businessman이라고 하는 거랑 또 하나가 entrepreneur라고 하는 조금 유럽식의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한문으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써놨죠? 기업가.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비즈니스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자본을 대고 뭐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운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영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빨간색 밑에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일어설기. 그리고 여기 업자는 뭐죠? 기업할 때 그 업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가라는 두 번째 표현은 어떤 그 사업을 구상하거나 새롭게 뭔가를 이제 설립하고 일으켜 세우는 뭐 그런 사람. 요즘에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벤처 기업가, 뭐 이렇게 사업가라고 모험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하나는 뭔가를 꾀하고 도모하고 이제 운영하는 이런 사람의 표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일어날 기. 그래서 이 두 번째 표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뭔가 존경받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우대받는 이런 사람들이고요. 이 표현이 영어로 entrepreneur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그냥 경영자들도 굉장히 많지만 조금 더 그 경영자라고 하는 것에 적합한 용어가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원래 지난주에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없는 거에서 만들어내면서 인류는 계속적으로 진보를 해왔어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또 없던 것에서 조금 더 덧붙이고 하면서 계속 우리 인류들이 수천 년간 쌓아온 게 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기업가가 하는 역할이 사회적으로 그런 거라는 거죠. 단순하게 운영만 잘하고 조금의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이렇게 뭐 자원을 뭐 배분하고 이런 일들보다는 뭔가 없는 걸 일으켜 세우는. 그렇다면 제가 지난주에 묻고자 했었던 게 한 가지 있었을 거예요. 수업 후반부 쪽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의 뭐 초중고등학교부터 계속 이어져 오면서 교과서에서 답습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듯한 질문들이 있거든요. 어떻게들 대답해 오셨습니까? 이윤 추구.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주입식으로 이제 배워왔다라는 건데 사실 기업이 이윤 추구하는 것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윤 추구가 아니라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되냐면 그냥 존재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존재해 가야 되는 거. 경영자가 누구냐가 상관이 없습니다. 이병철이 경영을 했건 이건희가 경영했건 요즘에 이재용이 했건 삼성이라는 그룹 그 기업이 계속적으로 후대까지 유지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 이윤도 내야 되고, 그죠? 사업도 또 확장시켜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지 그 이윤 추구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업의 존재 이유죠. 여기서는 그럼 뭘 얘기하려는 거냐?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윤리적인 것을 하는 기업이 오래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짧은 역사를 가지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또 그것이 목적이 수단을 대체하게 되면 그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 조직은 뭐 지금 우리 민주주의 사회 또 자본주의 사회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인데 이 기업이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이윤 추구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요? 윤리적인 또 사회적인 기업의 책임.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기업가 또는 경영자가 가지는 신념이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영자나 기업가가 이런 윤리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아까 같은 말씀대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가가 그만큼 어떤 마음으로 기업을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기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주차나 2주차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과 효과성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기업가는 위에 있는 사람들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결과나 과정으로 구분을 하자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효율이고 올바른 것 또는 잘되게 하는 것이 효과성이라고 그런다면 이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요 윤리적 경영 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입니다. 이런 것 없이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윤만을 추구하게 되고 효과만을 노리게 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은 이윤 추구의 존재가 아니라 뭐 주주들에게도 배당한다든가 종업원의 만족을 위해서도 임금을 좀 높여줘야 될 필요도 있고 환경 오염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되고 법적인 제재가 있기 이전에 이런 환경에 대한 대비를 해주면 좋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사회에 대한 봉사, 사회 구성원의 역할로서 기업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이런 실제로 교과서에서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윤 추구의 존재로만 요즘에 과거에 교육들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기업가로서의 설립 이렇게 세우는 기업가로서의 대표적인 경영자 중에 한 명이 여기 여러분들 쓰고 계시는 휴대폰들 중에서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아이폰, 그죠? 만들어낸 그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 수업에도 한두 번씩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그러니까 집안에 놓고 쓰는 가정용 컴퓨터를 상업용으로 판매한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해요. 그 전까지는 연구실이나 학교 뭐 이렇게 컴퓨터실에 가야지만 구경해 볼 수 있는 컴퓨터를 집안에 들여놓고 쓸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를 상업용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최초의 기업가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왜 컴퓨터를 집에 놔야 되지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비행기 놓고 싶은 생각 별로 안 들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22세기에는 비행기를 놓고 쓰는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 그래서 기존의 컴퓨터는 전문가나 굉장히 특수한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쓸 수 있게 해주게 만들어준 게 바로 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여러분들 컴퓨터 사용할 때 문서 출력하실 때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궁서체라든가 불림체라든가 그걸 우리 글꼴이라고 부르잖아요. 글꼴. 그게 뭐 원래부터 있던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이 최초로 사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저기 스탠퍼드 대학교 중퇴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거기 가기 전에 리즈 대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미대, 그러니까 디자인 학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자인적인 감각, 그런 인문학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글자 꼴을 컴퓨터에서 구현한다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사람이 컴퓨터에 관련된 IT적인 지식에다가 인문학적인 글꼴 멋지게 만들면 좋지 않느냐 결합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글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아이폰, 그죠? 아이폰 같은 것들도 전혀 새로운 거죠. 손바닥 위에 주머니에 컴퓨터를 넣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발상자를 만든 것. 그래서 그냥 뭐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남들이 안 하는 것들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선구자적인 것 때문에 많이들 이제 존경들을 하는 거고요. 이 얘기를 길게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거기 비즈니스맨이라고 이제 영미권에서 취급하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냐면 앙트프리너 아까 얘기했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기업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증명하느냐? 이 사람이 2011년에 죽었어요. 한 56세, 되게 젊은 나이에 췌장암은 걸리면은 뭐 어떻게 장기를 갈아 낄 수도 없고 그냥 거의 뭐 가는 그런 병인데 그래서 너무 일찍 갔는데 그때 여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이제 법원에서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죽었다라는 걸 증명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주 법원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사망 진단서, 증명서를 발급해줄 때 나오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직업란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 비즈니스맨이 아니라 앙트프리너라고 별도로 기재를 따로 해줬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미국 쪽에서는 기업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비즈니스맨보다는 앙트프리너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 유한양행이라고 하는 그 기업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기업에서 이제 그 설립 어떤 이유라 그럴까요? 이 사람 설립자가 이 기업을 왜 세웠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도 학교 소개란이 있듯이 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업 홈페이지에는 기업 소개란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업의 사명, 그리고 이념, 뭐 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명은 말 그대로 미션입니다. 미션. 내가 이 회사를 왜 세웠나? 그게 기업의 존재 이유죠. 대부분 이런 것들 그럴듯하게 멋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한 양행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민족의 그 아픔 또는 이제 병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를 세웠다 뭐 이런 거. 돈 벌겠다고 그렇게 사명을 만들어 놓는 기업은 없어요. 다들 포장을 잘 해놓습니다. 여기는 사명을 만들어 놨을 때 맞아요. 그냥 그럴듯하게 한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여기 유일한이라고 하는 설립자가 유일한이라고 하는 박사가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20년대에 설립한 회사가 바로 약이 없어서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만든 회사가 유한양행이라는 제약회사예요. 이념은 그래서 이 사명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념. 사명이 왜 세웠느냐에 따라서 이념이 결정이 되고요. 또 이념은 비전,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다에 대한 내용으로 또 똑같이 결정이 되고요. 그럼 정책이나 전략 그리고 조직 같은 것들도 다 그 맨 꼭대기에 있는 그런 가장 상위에 있는 사명에 따라서 차근차근 작은 목표들이 결정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설립자나 창업자의 경영 이념이나 아까 말씀드렸었던 철학, 가치관, 신념 같은 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26년도에 창업을 했네요. 여기 이윤의 추구는 기업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건이지만 기업과 개인의 불귀 영화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는 취지로 설립을 했고 실제로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조선반도에 일제 패망 당시에 여기 실제로 여기 진격을 하려는 그런 군사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미국 OSS라고 불리우는 부대가 있습니다. CIA는 아시죠? 그 CIA라는 미국 그 군사 그 정보 기구에서 운영했었던 부대가 OSS인데 여기에 실제로 들어가서 군사 훈련도 하고 했던 분위기도 해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준하 선생님도 여기서 같이 훈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리고 69년에 퇴임하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이 회사 내 건데 전문 경영에 지난주에 배웠었죠? 진짜 월급쟁이 잘하는 경영 잘하는 사람 불러다가 자기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아들한테 주는 게 없이요. 이런 소유와 그런 경영의 분리를 실천을 하기 쉽지 않아요. 내 건데 자기 자식한테 불을 물려주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전문 경영인 체제를 처음 도입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정경유착이 없는 기업인데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정희 때 막 여기저기 막 두들겨 패갖고 정치자금 받아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전두환 때도 그랬었고 박정희 때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거의 독재 시절이었으니까. 근데 뭐 삼성, 뭐 현대 막 다 두들겨 패가지고 뺏어냈는데 여기를 안 내요. 유한양행은. 그래갖고는 박정희가 야 얘네 세무조사 시켜 해갖고는 몇 년에 걸쳐서 세무조사를 했는데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박정희가 한 얘기가 얘네는 그냥 놔둬라. 이렇게 쥐잡듯이 잡아서도 안 나오는 기업은 처음 봤다. 깨끗한 기업이니까 그냥 놔둬라, 안 받겠다. 그래서 정치자금을 대지 못하게 됐던 본의 아니게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독재자에게도 인정받았었던 그런 기업이 유한양행이라는 기업이에요. 제약회사라고만 알고 계셨을 텐데 유해란 박사가 만든 그런 말 그대로 앙트프리너의 그런 가까운 그런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로 그냥 100마디 하는 것보다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좀 찾아온 게 있어서 좀 편집을 좀 짧게 했거든요. 같이 보시면서 어떤 기업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행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유한양행은 1926년 한국 기업의 선각자이신 고 유일한 박사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일제의 숱한 탄압 속에서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나라 사랑, 결의 사랑의 신념으로 세워졌던 유한양행. 광복과 6.25 등 격동의 역사를 거치면서도 유한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생산시설을 갖추고 많은 우수의약품을 생산하여 국내는 물론 중국, 인도, 싱가포르 등 해외에까지 사세를 확장, 국가의 긍지를 높이는 데 선도자의 역할을 다해왔습니다. 우수의약품으로 국민의 소중한 건강을 지키며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잘 사는 사회 건설. 이러한 유한의 기업 정신은 오늘 이 시간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세상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며 오랜 시간 우리 삶에 함께 해온 이름. 더 따뜻한 세상으로, 더 빛나는 내일로. 우리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에는 특별한 3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작에 유한이라는 기업의 터전을 마련한 창업자 고 유일한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실현기에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 그리고 혁신적인 기업가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기업 활동을 통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특별한 기업을 탄생시켰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와 함께 나눠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대한민국 기업사 최초의 전재산 사회환원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기업 경영의 성과가 자연스럽게 사회적 이익으로 이어지는 공익적 지배구조와 독특한 사회환원 시스템은 유한양행 사회공헌의 핵심입니다. 또한 오너십 경영이 보편화된 한국의 경영 환경에서 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동 운명체이자 모두가 주인인 회사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라는 유일한 박사의 신념에 따라 회사 임원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며 정착된 전문 경영인 제도는 유한양행을 가장 유한답게 만들어주는 기업 문화입니다. 이러한 유한의 기업 문화는 수많은 최초의 기록들을 달성하며 유한양행은 우리 경제의 선구자이자 롤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사에 남다른 발자취를 남겨왔습니다.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97년, 더 큰 세상과 함께 성장해 나갈 다음 100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위대한 기업.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기업. 유한, 그 자부심으로 새로운 내일을 시작합니다. 뭐 제가 그 유한 뭐 제약회사의 홍보처럼 돼버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굉장히 저는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혁신적인 사람보다 우리나라 출신인 이분이 훨씬 더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우리나라 거기 사람 중에 이렇게 욕심 없이 사회의 이익을 다 환원하려고 노력하게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 많지 않고 꼽을 정도로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대기업들 보게 되면 이제는 뭐 2세, 3세, 4세 경영이 되면서 세습되게 되면 항상 고인물을 썩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사업하는 거 보게 되면 그 1세대, 2세대들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좀 진취적이고 좀 도전적인 그런 정신들이 많이 사그라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세, 4세로 오게 되면 자기가 이제 뭔가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사업을 펼쳤다가 실패하게더라도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실패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실패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은 망해요. 인생 자체가 그냥 꼬꾸라집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뭐 부가 뒤에 충분히 넉넉하게 있으니까 사업이 망하더라도 뭐 그냥 망한 대로 그냥 없어져 버리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저기 어디예요? 그 신세계 그룹 보시죠. 보시면은 거기에 좀 코 큰 아저씨 있잖아요. 거기 회장 중에 뭐 이름은 언급하기 뭐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을 막 해요. 뭐 삐에로 쇼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쇼핑 뭐 해가지고 많이 그냥 들어와갖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 망해요. 다 망해갑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잘 되고 있었던 스타벅스도 좀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뭐 매출은 늘어날지언정 뭐 이런 식으로 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1, 2세대의 그런 어떤 기업가 정신들을 잊어버리게 되면서 이제 좀 많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유한양행은 그런 게 없죠. 세습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거기 전문 경영인 체제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내 회사여서 그렇게 경영을 한다가 아니라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불러왔다가 기업을 운영하게 하니까 잘 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요즘도 이러한 그런 설립자의 의지가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폐암 치료제, 우리 이거 이름이 렉라자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이거 신약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하나가 출시된다는 게 뭐 그냥 신제품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판매하게 되기 때문에 먹고 탈라면 안 돼,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걸려서 나오는 제품이 이런 신약이에요. 우리도 그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그거 약 없어서 풍기 현상 나고 전 세계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는 거의 떼부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신약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다, 허가가 나게 되면 그 회사는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게 될 정도로 우리나라는 거의 다 카피약이잖아요. 뭐 진통제든 뭐든 다 카피약 만들었었는데 이제 몇몇 제약 회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미국 FDA 식약청에서 허가받는 거 몇 개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두루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중에서 폐암 치료제를 신약으로 얼마 전에 이제 3상 실험까지 끝내서 이제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 회사가 또 어떻게 했냐면 유한영행이 이 약을 공급받으려면 하루 약값이 20만 원짜리예요. 1년 동안 처방받기 전에 7천만 원이 넘는데 이 약을 우리 보험에 포함시키기 전에 무상으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이 약으로 돈 벌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자, 창업자의 유지를 계속 이 밑에 있는 전문 경영자들도 유지를 이어받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인 공헌, 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게 이 회사를 설립한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유한 킴벌리 같은 티슈 같은 거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휴지 만드는 회사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느냐?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책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극적인 경우는 지키지 않더라도 하는 게 적극적인 거고요. 만약에 이제 소극적인 거는 이제 어떤 법이 있거나 억지로 해야 될 경우 있죠. 또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 정도 수준이 소극적인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법률이 정해져 있으면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정도. 예를 들어서 종업원에게 또는 그 경영자에게 법이나 규정을 준수하게끔 만드는 거죠.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법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경 보호 장치를 생산 과정에 집어넣는다든가 또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뭐 이제 뭐 2번, 3번 나게 되면 교환해줘라 뭐 이런 법률이 있죠. 이런 것들이 생겨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자 응대를 하는 이런 소극적인 형태가 있기도 합니다. 또 경제적인 책임은 이윤을 벌어서 거기 종업원들에게 돈을 준다든가 월급을 준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이제 소극적인 책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적극적인 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공중에 대한 규칙을 준수한다든가 사회 지원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장애인 시설을 뭐 건립을 해준다든가 뭐 지속적으로 어떤 뭐 아동 보호 시설에다가 뭐 이제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이런 일들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는 기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저는 그 삼성의 맹인 안내견 그 키우는 그 사업 아시죠? 벌써 한 30년이 넘었어요. 여기 이건희 회장 때부터 시작된 맹인 안내견 사업인데 그 레버라도라고 그러는 종인가 되게 순하고 짖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순종적인 강아지가 있어요. 그 강아지가 이제 우리나라 종이 아니거든요. 맹인 안내견으로 굉장히 잘 쓰입니다. 해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일부러 비싸기도 하지만 그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삼성그룹에서 그 장애인들, 맹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 양육을 하고 육성을 하고 강아지들을 무상으로 이제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수십 년째 해오고 있죠. 이거 대기업이 자본이 없으면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국가가 하기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자발적인 윤리적 책임을 지원하는 거라 볼 수 있죠. 또는 스포츠 비인기 종목 같은 거 지원하는 거 있죠.
양궁 얼마 전에 올림픽에서도 그죠? 현대에서 계속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성과들을 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의적인 책임을 인류애나 뭐 문화활동 지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누가 시키지 않는 그런 책임들을 기업에게 지키게 됩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윤리 경영이라고 불러요. 기업의 모든 이해관계자, 종업원이나 뭐 협력업체, 또 소비자, 뭐 주주, 시민사회, 정부 등과 관계에서 기업이 준수해야 될 가치와 사명, 또 사회적 책임을 지켜가는 그런 경영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윤리 경영을 하려고 그러면 좀 안 좋은 게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업에게는 비용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그죠? 뭐 왜 그 홍수가 날 때마다 옛날 80년대, 90년대 홍수가 날 때마다 그 한강에 오염 물질들이 그렇게 떠다니나. 비가 오면 그렇게 폐수를 흘려보내도 들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비윤리적이지만 그런 폐수들을 한강에 흘려보냈던 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그런 일이 저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윤리적인 경영을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해야만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을 할 때 뭐 이 기업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기 쉽지 않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경영 정신을 윤리 경영이라고 하고요. 뭐 이런 것들이 꼭 그 경영자의 어떤 마음에만 맡겨둘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시민 단체라든가 공공 조직에서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또 자극하기도 합니다. 꼭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경유착 같은 걸로 눈 감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환경단체 같은 데서 이런 일들을 꽤 해요. 퍼블릭 아이즈라고 불리우는 단체인데 그린피스 아시죠? 그런 단체라 보시면 됩니다. 퍼블릭 아이즈라고 하는 그런 그 감시 단체들에서 기업의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들을 고발하고 순위를 매기는 일을 꽤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 2012년도에 이런 퍼블릭 아이즈 어워즈라고 하는 그런 수상식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 시상식에 기업들이 오지는 않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런 기업들이 몇몇 나열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계 최대 철광석 회사인 베일사, 브라질의 베일사가 아마존의 그 열대 우림들을 굉장히 다 망치고 있다.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아마존 밀림 정글을 다 망가뜨리고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이 회사를 베일사를 꼽기도 하고요. 또는 미국의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는 회사는 매일 중금속 폐기물을 23만 톤씩 바다에다가 이제 구리나 금 광산을 채굴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부산물들을 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했죠. 또 영국계 금융그룹 바클레이 여기도 식량 독점 투기. 여러분들 우리 요즘에 배춧값이 2만 원씩 넘는다고 하죠. 물론 폭염 때문이기도 하고 또 뭐 그렇기도 한데 우리나라 첨가물이나 그런 어떤 그 배추 같은 유통의 구조가 한 5개, 6개 회사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첨가물 그 유통에 대한 것, 유통 그 단계를.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농가에서는 2,000원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우리까지 올 때는 중간 마진 붙여갖고는 2만 원이 돼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 이런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기업이 요 바클레이라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는 굉장히 이제 기아에 휘달리고 어느 나라는 굉장히 뭔가 폭등한 물가로 이렇게 식량 부족하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기업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도쿄 전력 여기도 지금 요즘도 이런 짓들을 하고 있죠. 바다에다가 방사능 막 이제 진짜 꺼리낌없이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때 2012년도의 일이에요. 2011년에 있었죠. 그때 거기 원자력 사고가 그때 2012년도에 얘네들이 그걸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실을 감추고 처리하지 못하게 막 그리고 또 이때 했던 그런 처리의 방식들이 되게 비인류적이었어요. 뭐 한 시간에 200만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줄 테니까 여기 들어가서 일할 사람을 구함. 뭐 이런 식의 일들을 공공연하게 했다는 거죠. 뭐 하여튼 여기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에 책임을 지고 있는 도쿄 전력. 그 다음에는 여기도 비슷한 아까 바클레이와 비슷한 유럽의 최대 그 치약 종자 회사인 신젠타라는 회사. 여기도 폭리를 취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농협살포. 여기도 또 있죠. 삼성전자. 우리에게 익숙한. 여기도 요즘에 어때요? 그 방사능 노출 같은 거 일하면서 벌어지는 백혈병 그런 노동자에 대한 그런 대응 자체가 비인간적이었다고 하면서 여기도 노조 탄압하고 하는 것이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가 매겨졌는데 순위가 우리나라는 2012년 당시에 3위나 해당이 될 정도로 조금 또 악독했다라고 하죠. 2012년도면은 이건희 회장 때 이를 것 같은데 아무튼 불명예를 안고 있는 기업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거 옛날 한 12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뭐하냐?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이게 비영리 단체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매년 발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단위로 발표를 해서 작년에 그 퍼블릭아이즈에서 그냥 1위만 뽑았어요. 1위만. 한 군데만 뽑았어요. 최대의 그런 그 악독한 기업으로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아프리카 옆에 있는 조그만한 섬 있죠? 그 섬, 우리나라만 해요. 조그만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만 한 섬이 있어요. 마다가스카르의 그 사파이어 광산. 여기를 지적을 작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지금 뭐 다 이거 차로 밀어버리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원주민들 불러다가 막 이렇게 사파이어 모으게 해갖고는 이거를 스위스 보석상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폭리를 받고 이렇게 제조업체를 위해서 넘기는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일당이 뭐 1달러, 2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사파이어를 가져갈 스위스 회사들에서는 이건 뭐 몇억 원씩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비인류적인 행위를 한다고 고발을 한 거죠. 작년에 상 받은 데가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윤리경영은 왜 필요한가? 제가 이제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이제 앞으로 21세기에는 보는 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윤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는 그런 존경받지 않는 기업은 오랫동안 유지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또 1위 기업으로 올라서기가 쉽지 않다.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기업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소비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기업은 지속적이고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까 지난주에 보았었던 안철수 얘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경영자의 덕목은 그래서 곧 기업의 덕목이 되기 때문에 기업가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런 윤리 경영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유명한 사건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타이레놀 사건. 여기 아세요? 80년대에 있었는데 82년도에 여러분들 그 타이레놀 그 요즘에도 자주 드시죠? 근데 머리 아플 때 그거 깔 때 좀 짜증나지 않아요? 그 이유입니다. 1982년도에 미국에서 타이레놀에 누가 청산가리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유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모든 사실을 언론에다 그대로 그냥 다 얘기를 해줬어요.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원인 규명이 되기 전까지 시중에 풀려있는 모든 타이레놀을 다 그냥 수거를 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아시죠? 미국이 예? 범인 잡혔어요?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여기 기업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만 제가 아마 밝혀졌을 겁니다. 그때 당시도 80년대 돈으로 2억 4천만 달러. 지금이 한 10배 곱하시면 될 거예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300조 정도? 그죠? 그 정도 될 겁니다. 모든 제품을 리콜을 하고 제품을 다 폐기를 해버렸어요. 그거 하나가 나왔다고. 이물질을 넣지 못하도록 지금 같은 2중, 3중의 그런 어떤 불편한 그런 개봉 케이스를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3중 캡슐로 만들었고 이것들로 인해서 이 타이레놀을 믿을 만한 제조 회사다. 그래서 단기간에는 엄청난 금융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그런 관심과 애정 이런 일이 터지면 누가 손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른 대처와 윤리적인 행위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가 됐고 장기적으로는 그때 입었던 손해를 다 만회할 정도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주가가 상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는 미국의 유명한 포춘지 경영자들이 보는 잡지에서 선정하는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뽑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때 당시에 경영자가 야,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리콜하면 안 되라고 하는 얘기를 누군가가 했다면 그거를 잘라버리고 아니야 이거는 윤리적인 경영을 해야 해 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고 아마 망했을 수도 있어요. 이 크나큰 사건들 때문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경영자가 하는 것이고 기업의 이익과 돈 문제죠. 그리고 법적 문제가 만약에 상충이 된다면 그때 역할을 하는 게 경영자입니다. 옳은 일을 할 건지 잘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효과만을 노리는 그걸 할 건지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그 스스로 판단을 할 때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익과 상반되는 상황에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건 나는 사람이잖아. 내 아이나 내 누가 가족이 이걸 먹었으면 어떻게 했어? 라는 그런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게 되면 그게 이제 경영자의 사업 이념 그리고 그것이 경영자의 철학이 곧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좋다 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예를 들었었던 그 한우 갈비탕집 그거 얘기처럼 뭐 어떤 게 좋은지는 몰라요. 답은 제가 알려드릴 수도 없지만 밸런스를 맞추는 거 어떤 경우에는 이익을 더 높게 생각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처럼 치명적인 좀 피해를 많이 보더라도 경영자가 해야 될 윤리적인 경영을 판단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이걸 맞추는 게 경영자의 일입니다. 경영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 당장의 손해를 감수할 건지 아니면은 살짝 비굴하지만 조금 지금 욕먹고 말하면은 피해를 줄일 수 있잖아.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겁니다. 어떤 판단을 내릴 건지는 경영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지는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가시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시고 나중에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실 경영자가 되셨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꼭 기업 경영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47분인데 이거 좀 시간이 애매한데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50분 됐으니까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4주차, 원래 4주차 내용 경영학에 대한 입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